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서 연소 이론 및 소화 이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정의를 보실까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시에 수반하는 심한 발열 반응을 말한다.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했어요. 산소와 결합했다라는 이야기죠. 산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산화 반응만 하면 연소냐? 아닙니다. 반드시 열과 빛을 동시에 수반하는 발열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방치한 못이 녹슬었을 때 못이 연소했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녹슨 못은 산화 반응이라고는 해도 발열 반응은 아니죠. 반드시 연소는 산화 반응과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에는요,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가 있어요. 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이 완전히 산화된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 타버린 것을 말해요. 연소 후에 가연 성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을 때, 불완전 연소는 연소 후에 가연 성분이 있는 것을 말해요.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이 불완전하게 산화되는 것을 말해요.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됐어요.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다시 연소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죠. 연소 후에 가연 성분이 남아있는 것은 불완전 연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 보실까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했을 때 빛과 열을 발하게 되는 온도, 고온체가 빛을 발하는 온도가 500도씨부터 1500도씨까지 나와 있습니다. 담암적색,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적색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백색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이나 가스불을 들여다보면 불꽃색이 주황빛, 푸른빛, 그리고 백색에 가까운 색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온도의 개념이 아니라 광원에서 방사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한 건데 고온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띠어요. 500도씨 부근에서는 적열 상태가 되고요. 1000도씨 이상이 되면 백열 상태가 됩니다. 이 연소했을 때 고온체 온도와 색상에 관련된 문제는 위험물 자격증 기출 필기하고 실기 부분에서 작업형이 없어졌지만 간헐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뜸하다가 2017년 4회차, 2013년 2회차 필기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각각 앞글자만 따서 담암, 암적, 휘, 황, 백, 휘 이렇게 외우는데 대신 휘가 2번 나오는데 뒤에 있는 휘가 고온으로 갈수록 백색이니까 앞에 휘는 휘적색이고 뒤에 휘는 백색이다. 그래서 휘백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소의 3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탈 것, 가연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연물을 태우기 위한 열원,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죠. 가연물, 점화원, 산소 이렇게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연소의 사요소라고 해요. 그럼 가연물부터 보도록 합시다. 산소와 반응해서 발열 반응하는 것,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가연물이 됩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것을 가하다. 가연물이에요. 가연물에는 고체, 목재류, 섬유류, 고무류, 합성수지류, 액체에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기체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성 가스가 가연물에 해당이 돼요. 고체, 액체, 기체를 통틀어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이나 이미 산소와 화합해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어려운 물질은 불연성 물질로 가연물과는 구별되죠. 그럼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타려면 누구하고 친해야겠어요? 산소랑 친해야겠죠? 반응열, 연소열,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량이죠. 반응열이 커야 합니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야죠.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하고 톱밥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잘 탈까요? 톱밥이 더 잘 타겠죠.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야 합니다. 열 전도도가 적을 것. 열 전도도. 왜 작아야 될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팔팔 끓인 물을 부은 컵라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무젓가락하고 쇠젓가락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드실 건가요? 나무젓가락으로 먹겠죠. 컵라면 용기에 젓가락을 넣었을 때 나무젓가락에 비해서 쇠젓가락이 더 뜨거워요. 이 쇠젓가락이 열 전도도가 더 크니까요. 열 전도도가 좋으면 열을 축적할 수가 없죠. 쇠젓가락이 열 전도도가 크니까 열을 축적할 수 없어요. 나무젓가락은요. 열 전도도가 적기 때문에 열이 축적되겠죠. 그럼 탈 수 있겠죠. 열 전도도가 적을 것. 이 열 전도도가 적다 크다라는 걸로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했죠. 다음은 활성화 에너지. 다른 말로는 점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예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산, 언덕이라고도 하죠. 이 언덕이 높으면 넘어가는데 수월하지 않죠.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수록 잘 탄다. 마른 나무까지는 오랜 시간 들이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지만 철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 것. 완전 산화된 물질로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할 수 없는 경우죠. 예로 이산화탄소,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오산화인 등이 있죠.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됐으니까요. 주기율표상 0족, 18족이죠. 불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이 있습니다. 불활성 기체예요. 최외각 전자가 꽉 차 있죠.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반응 안 하죠. 세 번째는 흡열 반응 물질, 질소나 질소산화물. 산화 반응을 하는데 발열 반응이 아니고 흡열 반응이에요. 타고 있는데 주위의 열을 빼앗죠.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불활성 기체나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은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연소의 3요소 중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물질 자체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거나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용제, 본인은 불연성, 안 타는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질 자체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불연성인데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제1류 위험물 중에서 과염소산 칼륨 있죠. 분해되었을 때 염화칼륨하고 산소로 분해되죠. 이 발생된 산소가 연소를 돕습니다.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 중 자기연소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이 해당됩니다. 자체로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를 차단해도 스스로 타버립니다. 물질 자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를 차단해도 스스로 타요. 가연물임과 동시에 산소 공급원이 돼요. 연소의 3요소 중 점화원, 발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불꽃, 불씨가 있죠.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에는 마찰, 충격, 단열 압축이 있어요. 단열 압축이 왜 점화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열 압축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이 되면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럼 온도는 상승하게 되죠. 산화열 나화. 나화라고 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불꽃을 말합니다. 양초나 라이터, 성냥, 그리고 토치처럼 보호막 없이 드러난 불꽃처럼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을 나화라고 해요. 전기불꽃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적 에너지, 점화원이죠. 과전류, 정전기, 핵반응열, 천재 이와 같은 것이 발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 점화원입니다. 참고 부분을 보시면 기계적 열 에너지에는 마찰열, 마찰 스파크, 압축열이 있어요. 화학적 열 에너지에는 분해열, 융해열, 그리고 연소열이 해당이 되겠죠. 전기적 에너지, 저항열, 유도가열, 유전열, 아크열, 전기불꽃, 정전기 가열. 전기불꽃 에너지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불꽃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괄호넣기로 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대문자 2는 전기불꽃 에너지, 줄 단위를 사용을 하죠. 대문자 C는 전기 용량, 정전 용량 같은 말입니다. 패러데이 단위를 써요. 대문자 V는 방전 전압, 볼트죠. Q는
전기량입니다. 대전 전하량으로 쿨롱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전기. 많은 열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와 같은 가연물을 점화시키지는 못해요. 주변에 가연성 증기나 기체 분진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전기 발생시키려고 책받침을 머리카락에 문지른다고 해서 불나지는 않잖아요. 정전기. 전하가 발생을 하죠. 축적됩니다. 이 축적된 전하에 의해서 스파크 방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발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기를 이온화하거나 공기 중 3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거나 접지를 하거나 대전체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액체류 이송 배관에서는 유속을 낮추거나 대전 방지제를 첨가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소가 잘 일어나려면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타기가 쉽죠. 산소와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타기 쉽습니다. 발열량, 반응열이 클수록 타기 쉽고요. 건조제, 바짝 말라 있을수록 타기가 쉽죠. 열 전도율이 적을수록 타기가 쉽습니다. 연소 한계 보실까요?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가연 범위, 가연 한계. 부르는 말이 많죠. 결국엔 탄다. 공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가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범위, 폭발 농도 범위를 말해요. 체크 포인트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확산 속도하고 열의 발생 속도가 교차하는 두 지점에서 연소 최저 농도비를 연소 하한값 또는 연소 하한계, 연소 최고 농도비를 연소 상한값 또는 연소 상한계라고 합니다. 이 연소 하한계하고 연소 상한계 범위가 연소 범위죠. 이 연소 범위 내에서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다 라고 나와 있죠. 2.5%는 연소 폭발 하한값입니다. 상한값은 81%예요. 즉 2.5에서 81%인 이 연소 범위 내에서만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보시면은 연소 하한값이 낮을수록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아주 적은 농도로 존재해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한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온도가 상승할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연소 하한값은 변하지 않지만 연소 상한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연소 하한계 부근은 공기는 충분히 있고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낮죠. 화형 온도가 낮아요. 압력에 대한 영향을 덜 받죠. 그런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점화원이 존재했을 때 폭발적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상승할수록 위험합니다. 다음은 르샤틀리의 법칙이란 여러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 혼합기체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와 같이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대문자 L은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치예요. 그리고 분모 L1, L2, L3, Ln은 혼합가스 각 조성 성분의 폭발 상한값 또는 하한값을 말합니다.
V1, V2, V3, Vn은 혼합가스 각 조성 성분의 부피 백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45 볼륨 퍼센트, 일산화탄소가 10 볼륨 퍼센트, 그리고 메탄이 45 볼륨 퍼센트 혼합 가스일 때요. 폭발 상한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때 수소의 폭발 범위는 4에서 75%고 일산화탄소의 폭발 범위는 12.5에서 74%,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라고 했을 때요. 이 혼합가스의 폭발 상한값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L분의 100은 수소에 대한 거죠. 75분의 45 더하기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74분의 10 더하기 메탄의 경우에 15분의 45 폭발 상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분모에는 각 기체 조성 성분의 폭발 상한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L을 계산을 해주면 26.7%로 폭발 상한계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연소 속도를 한번 볼까요? 연소 속도, 반응 속도 또는 산화 속도라고 합니다. 반응 속도하고 온도와의 관계를 다룬 아레니우스의 화학 반응 속도 이론에 따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 입자들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온도가 10도씨 상승하면 반응 속도는 약 2배 증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화점을 보시면 인화점은 한자로 당길 인자에 불화를 써요. 가열성 물질의 점화원을 접촉시켰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착화원, 점화원의 접촉하에 화염이 발생하는 최저 온도예요. 가연물이 공기와 혼합되어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점화원을 끌어당겨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인화점이에요. 이 인화점은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액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점 측정 방법에는 일기한 무풍의 장소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밀폐된 장소에서 측정을 하느냐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밀폐식,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이 있어요. 밀폐식에는 태그 밀폐식, 신속 평형법, 펜스키마텐스, 개방식에는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전에 작업형에서는요. 측정기기 실린더에다가 시료의 양이
대략 50ml인 액체 물질을 붓고요. 뚜껑을 닫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인화점 측정 기기가 어떤 방식이냐라는 문제를 내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화 온도는 발화점, 착화점이라고도 하죠. 가연성 물질이 외부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서 스스로 연소를 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예요. 발화점이 낮아지면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가 낮아지면 위험하겠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CnHen 플러스 2와 같은 구조를 가진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타기가 쉽습니다.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열이 축적될 테니까요. 산소 농도가 클 때, 즉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수록,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열이 축적될 테니까 발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증기압. 증발하는 분자 수하고 응축하는 분자 수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의 증기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이어도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증기압이 낮아지면 온도 낮아지겠죠? 발화점은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 발화가 생기는 공간의 형태하고 크기, 가열 속도하고 지연 시간, 용기의 재질, 촉매의 효과, 점화원의 종류하고 에너지의 가열 방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연소점은요. 발화점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약 5에서 10도씩 높은 온도예요. 인화점은 외부 열을 제거하면 연소가 중단되는데,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계속 탈 수 있는 온도를 말합니다. 다음 위험도는요. 대문자 H로 나타내요. 위험도 값이 클수록 위험성은 커지죠. 구하는 방법은 연소 상한계하고 연소 하한계의 차이를 연소 하한계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연소 하한계가 낮을수록 연소 상한값과 연소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도는 커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폭발 범위가 1에서 44%인 이황화탄소의 위험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위험도는 폭발 상한값하고 폭발 하한값의 차이, 44에서 2를 빼고 폭발 하한값인 1로 나눠주죠. 43이에요. 그리고 이황화탄소는 가연성 가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가연성 가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폭발 항암값, 연소 항암값이죠. 이 연소 항암값이 10% 이하, 그리고 연소 항암값과 연소 상한값의 차이가 20%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황화탄소는 둘 다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증기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일정한 부피에서 차지하는 질량을 증기 밀도라고 합니다. 가스나 증기의 밀도를 동일한 압력과 온도에서 공기의 밀도와 비교했을 때 증기 밀도가 1보다 작다. 그 말은 노출됐을 때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에 떠 있죠. 증기 밀도가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증기 밀도 값은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 수 있어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죠. 이 증기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물질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약 29로 나누어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화탄소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76g/몰이라고 했을 때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g/몰로 나눠주면 증기 밀도를 구해볼 수가 있죠. 이때 단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g/몰 단위일 수도 있고 kg/kmol 단위일 수도 있어요. 증기 밀도 구하는 방법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에 따른 연소 형태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의 형태가 있습니다. 액체의 경우에는 증발 연소, 액정 연소, 분해 연소가 있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폭발 연소가 있어요. 고체나 액체 가연물이 열분해되면서 발생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해서 연소하는 현상이 분해 연소입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이 해당되고요. 액체의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와 같이 중질류, 아스팔트, 타르와 같은 고점도성 유류와 같이 가열했을 때 표면에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하는 것이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고요. 분해 연소와 마찬가지로 고체나 액체 가연물이 이에 속하는데요. 우선 고체의 경우에는 황, 나프탈렌, 장뇌, 파라핀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고체 가연물을 가열했을 때 액체가 되면서 발생하는 기체가 연소되는 것을 증발연소라고 하죠. 액체의 경우 증발연소의 예는
알코올류나 제사료 위험물, 인화성 액체와 같이 휘발성이 높은 가연성 가스를 가열했을 때 그 액체 표면에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 연소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벙커 CU 같이 가열하게 되면 점도가 낮아져서 점화원 존재했을 때 액체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해서 연소하는 것을 액적 연소라고도 합니다. 내부 연소라고도 하는 자기 연소는 가연물이면서 동시에 산소 공급원인 제5류 위험물,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질산에틸 유기과산화물이 해당이 됩니다. 물질 자체에 존재하는 산소 공급원에 의해 외부의 산소 없이 연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죠. 표면 연소는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으로 연소물 표면에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숯, 코크스, 나트륨과 같은 금속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체의 연소 형태로 확산 연소는 불꽃은 있으나 불티가 없는 연소. 불티가 없는 연소는 손뭉치가 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체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되면서 혼합가스를 생성해 연소하는 현상으로 가연성 기체하고 지연성 기체가 미리 혼합되어 있는지 혼합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확산연소하고 예혼합연소로 나뉘어요. 연료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가솔린 엔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연료하고 산소를 미리 혼합한 게 아니라 실린더에다가 연료 가솔린이겠죠. 연료를 주입을 하고 그리고 공기하고 혼합이 되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을 붙여 폭발하게 되죠. 확산연소입니다. 연소시키기 전에 미리 혼합된 가스를 만들어서 연소시키는 것이 예혼합연소인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디젤 엔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실린더에 공기하고 디젤 연료를 함께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발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혼합연소의 경우에는 혼합기로의 역화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역화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불꽃이 빨려 들어가 속에서 연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밀폐된 용기에 예를 들어서 휴대용 가스, 부탄 가스에서 역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역화 현상이 일어나면 폭발하겠죠. 고체, 액체, 기체의 연소 형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예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화에는 자연 발화, 준자연 발화, 혼합 발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 발화를 보시면 가연성 물질이 외부 여론에 의해 장기간 열이 축적되면서 발화 온도에 도달해 스스로 연소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점화원하고 상관없이 장기간 열이 축적되어서 발화 온도에 도달하다가 연소하는 겁니다. 자연 발화의 종류에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에 의한 발화, 중합열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산화열에 의한 발화에는 건석유, 석탄, 고무 분말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건석유는 위험물 성상에서 다루겠지만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에서 동식물유류에 해당되죠.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라고 하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건석유, 반건석유, 불건석유로 나뉘는데요. 건석유는 섬유류 등에 스며들어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죠. 셀룰로이드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셀룰로스, 제5류 위험물은 분해열에 해당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흡착제죠. 활성탄이나 목탄은 흡착열에 의한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논 위에 쌓아둔 볏짚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퇴비, 먼지 등 미생물에 의한 발화가 있고요. 시화나수소, 산화에틸렌 등과 같은 중합 반응열이 축적되어서 발화로 이어지는 중합열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 발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우선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겠죠. 겨울철보다는 여름에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납니다. 발열량이 커야 되고요. 열 전도율은 적어야죠. 그래야 열이 축적될 테니까요.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그럼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 발화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되겠죠. 습도는 낮게, 주위의 온도는 낮추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요.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되고, 퇴적할 때에는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 발화의 조건과 방지 대책으로부터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열의 축적, 열 전도율, 퇴적 방법, 용기의 크기와 형태, 발열량, 공기의 유동 상태, 그리고 수분은 적당히. 준자연 발화는 가연물이 공기나 물과 접촉했을 때 발화하는 현상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알킬 알루미늄이나 금속 칼륨, 금속 나트륨이 물 또는 습기와 반응해서 발열 및 발화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킬 알루미늄은 벤젠이나 핵산으로 희석시키고 금속 칼륨이나 금속 나트륨은 석유, 경유, 유동 파라핀에 저장합니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위험물이 서로 혼합, 접촉한 경우 발열, 발화하는 현상은 혼합 발화입니다. 혼합 발화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 발화 또는 폭발하는 경우,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는 경우, 산화제와 가연물의 혼합으로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하는 경우 또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아세틸렌 등이 구리, 마그네슘, 수온, 은 또는 이들의 합금과 접촉했을 때 발생되는 폭발성 화합물. 아세틸렌이 구리, 수은, 은과 접촉했을 때 동아세틸레이트, 수은 아세틸레이트, 은 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혼합 발화에 해당됩니다. 다음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을 보실까요? 우선 X표는 서로 혼재할 수 없고 O는 서로 혼재 가능한데 지정 수량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고요.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 가능합니다.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이 서로 혼재 가능하고요.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 서로 혼재 가능합니다. 16, 245, 34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은 밀폐된 용기에 갑자기 압력이 상승했을 때 외부로 순간적인 많은 압력을 방출하는 것을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의 속도는 약 0.1에서 10m/s로 온도, 조성, 압력, 용기의 크기 및 형태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폭발에는 화학적 폭발과 기계적 폭발이 있는데 화학적 폭발은 화학적 화합물의 치환 또는 반응으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의 방출 현상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화폭발, 중합폭발, 화합폭발, 분해폭발이 해당됩니다. 산화폭발은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가 혼합했을 때 폭발성 혼합가스의 점화 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을 말합니다. 단량체가 일정한 온도와 반응이 진행되어 분자량이 큰 중합체가 될 때 발생하는 중합열에 의해 폭발하는 것, 중합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이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또는 이들의 합금과 접촉했을 때 폭발성의 아세틸라이트를 생성하는 화합폭발과 가압하에서 아세틸렌, 삼화에틸렌, 에틸렌, 히드라진과 같은 단일가스가 분해 폭발하는 것을 화학적 폭발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발인 기계적인 폭발은 은하수 충돌이나 화산, 과열된 액체의 비등에 의한 증기 폭발이 있고요. 진공, 용기 파손, 고압 용기 폭발, 보일러 폭발이 기계적인 폭발에 속합니다. 그리고 폭발의 형태에는 폭발하는 속도에 따라서 폭염과 폭갱으로 나뉘는데요. 폭염은 발열 반응으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 340m/s보다 느립니다. 폭괭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것을 말하고 폭괭 시 연소파를 폭괭파라고 하는데요. 화염 진행 전면에 충격파가 발생해요. 폭괭 연소 속도 범위가 1000에서 3500m/s 정도인데 이 충격파는 직진하는 성질을 가진 파장이 아주 짧은 단일 압축파라서 진행 전면에 물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큰 압력이 발생해서 폭괭 속도가 3000m/s일 때 파괴 압력은 100MPa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발 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경우죠. 폭괭 유도거리는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 폭괭까지의 발전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은 정상 연소 속도보다 큰 혼합 가스일수록, 관 속에 장애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 충격파가 일어나기 전까지 거리가 짧아지면 위험하겠죠. 이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은 간혹 출제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 상태, 폭발을 일으키는 분진의 입자 크기는 7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이 해당됩니다. 이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분산되어 폭발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점화원이 있다. 그럼 폭발하는 현상을 분진 폭발이라고 합니다. 특히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가 공기 1세제곱미터당 40에서 4000g 정도 흩어져 있다면 공기가 몹시 축축하거나 산소가 부족하지 않는 한 약간의 불꽃만 있어도 폭발을 일으킵니다.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진, 이때 분진의 크기는 입자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진이 공기 중에 고루 분포되어 산소와 잘 혼합되어야 하고요. 산소와 반응해서 폭발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진, 공기, 점화원 이외에 실내, 파이프, 용기, 고체 입자 포집을 목적으로 하는 집진실 등 밀폐된 공간이어야 해요. 이 분진, 공기, 점화원,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 분진 폭발의 4요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밀가루, 금속분, 플라스틱분, 마그네슘, 재분소, 탄광, 목재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활성 분말을 혼합한다든지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거나 정전기를 포함한 점화원을 배제해야 하며 분진이 쌓이지 않는 구조라든지 분진이 접촉되는 부분은 금속재로 접지를 하는 등의 폭발 억제 설비를 해야 합니다.